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S 리서치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중동, 미주 그리고 선박의 3마리 토끼라는 제목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 다크호스의 출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덕산 테코피아 보도록 하죠. 1.75% 상승하면서 2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실적을 고려하면 이 기업의 큰 폭 성장은 굉장한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는 전해액 첨가제 생산이 2,300톤으로 전망되고요. 2024년부터는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최소 700억 원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판가 하락으로 OLED 사업부의 실적은 부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반영될 반도체용 전구체 증설로 실적 개선이 톡톡히 이루어질 거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 함께 보실까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5%대 상승하면서 32,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2023년부터 매출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의 6월 말 수주 잔고는 약 25억 달러였다면 지난해 말 대비 무려 약 7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튼튼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수주가 증가하는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집니다. 연간 신규 수주가 약 3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신규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이 또한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위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만나보시죠. 네오위즈 현재 2%대 상승하면서 42,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개발한 ARPG 게임으로 어두운 게임 분위기 때문에 소울라이크 장르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영상 공개 시점부터 퀄리티에 대한 유저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죠. 독일에서 개최된 게임스컴에서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으로 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게임 산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PC와 콘솔 시장에서의 성과입니다. 대형 게임사들의 PC 신작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네오위즈의 신작 출시 준비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3관왕을 통해서 인정받은 게임성과 또 유저들의 높은 기대감, 특히 작년 수상작인 엘든링이 누적 1,66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 거짓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독 힘든 장인데요. 더욱더 많은 돈줄 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리포트들을 엄선해 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된 모양새예요. 예, 일단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아침에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문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다릅니다만 일단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개장 전에 8% 이상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안한 기운들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었죠. 여기에 이제 태조 이방원 종목들의 대장주라고 보면 보여졌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의 블록딜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그래도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장이 빠져도 태조 이방원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들 일단 좀 쉬어가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주들이 속
폭 올라갔다 다시 힘을 탄력을 좀 잃긴 합니다만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일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물러서서 바라보고 또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좀 공부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유한타증권의 레포트고요. 배터리 흑자 전환 매우 가까워라는 네.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그 말은즉슨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이번에 삼성 SDI가 배터리 부분 흑자 전환 성공했는데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은 아직이죠. 예, 2021년 LG가 흑자 전환됐고요. 2022년 지금 이제 초반에 삼성 SDI가 흑자 전환됐고요. 현재 리포트에 의하면 하반기 정도 되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인 SK온 이게 지금 아직 분할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회사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SK온 기준으로 봤을 때 마치 LG에너지솔루션이 막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던 2020년 초입과 비슷하다.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생산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이제 흑자 전환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잘 파는데 왜 흑자 전환이 안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요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SK온 그러니까 2000년만 놓고 봤는데도 왜 흑자 전환이 안 돼? 라고 하지만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수율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 공장에서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물건을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불량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계가 돌아갑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제품을 착착착착 찍어냈어요. 100개를 찍어냈는데 그중에서 절반을 쓸 수 있고 절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팔면 돈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절반에 들어갔던 원가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개 중에 50개만 성공을 하게 되면 2배를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한 20% 정도 이익을 버텨놓고 하면 나머지 50개 적자폭이 더 커지죠. 이제 산수가 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도 폐기를 해버려야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게 된다라면 지금 이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들 저도 이제 리포트를 보면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양산 단계로 들어가서 양산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계가 착착착착 뽑아내야 되죠. 이런 단계에서 적절한 수율을 뽑아내는 게 핵심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이 OLED 부분에서 수율을 못 뽑아내가지고 LG한테 뒤처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SK온이 이제 뒤늦게 이 부분을 이제 잡아가지고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율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그래도 곧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레포트를 봤을 때에도 딱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세 가지 호재 동시 출연이라는 그 단락이 네. 있거든요. 어떤 호재가 세 개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세 가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주 잔고의 확대, 거래선 다변화, 흑자 전환 이 세 가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수주 규모가 글로벌 3위 정도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되는 거죠. 그러한 것에 근거를 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CATL, 가운데가 SK온인데 여러분들 그 좀 확대시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세 번째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점선으로 된 표가 좀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점선으로 된 게 보이는데 두 번째가 이제 거래선 다변화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의 한 70~80%가 현대기아차인데 미국 공장이 이제 올해 완성이 되면 포드와 폭스바겐이 여기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점선을 합치게 되면 어느 수준이죠?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물량이 많아져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수주라든지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 표를 보게 된다라면 그 조지아 공장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갖게 되면 캐파가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폴란드 공장에 대한 어떤 수율을 잡아내고 미국 공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기술력이 있으면 수율 잡아내는 건 쉽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생산량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흑자 전환된 이후에 이익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될 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주력으로 했었던 업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굉장히 앞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매일경제에서 LG화학
분사되기 전에 LG화학을 그렇게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흑자 전환됐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SK이노베이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SK온이 지금 하고 있는 밟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흑자 전환 돈을 벌어가는 게 지금 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한 2, 3년 정도의 그 시간 네, 차이를 겹쳐 두고 있어요. 따라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흑자 전환과 함께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그 우려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에 저는 좀 어려웠던 게요.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SK온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좋다. 네. 근데 지분 희석을 적용해서 목표가는 내리겠다. 네. 그런데 주가 반등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 이 부분이 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만 놓고 본다라면 네.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이 자회사지만 상장사가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아직 상장 안 됐어요. 그러면 동생이 돈을 벌은 것을 형까지 해서 같이 이제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또 상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은 동생 지분을 갖고 있는데 동생이 상장해버리면 둘 다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그럼 중복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LG화학이 LG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이 없나요? 있죠.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LG엔솔과 LG화학을 따로 보는 것은 형 동생이 각각 상장돼 있기 때문에 둘 다 평가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중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SK온이 원래 올해 상장하려다가 상장 계획을 미뤘죠. 내년에 상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대한 자금을 또 끌어들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은 형으로서 SK이노베이션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동생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동생이 분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과 SK온을 별도 회사로 인식하셔야 돼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연결 재무제표를 끌어오는 건 맞아요. KIFRS에 따라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연결 실적은 가져오지만 우리가 독립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할 때 두 가지 재무제표가 발표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트에 있는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면 SK이노베이션 들어가면 연결 재무제표 나오고 그다음에 독립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SK이노베이션 평가할 때는 독립 재무제표 보셔야 되고 나중에 SK온이 나오면 SK온도 독립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면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는 저는 좀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미 상장 예정돼 있다라면 SK온 동생의 가치는 미리 빼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럴 때 계산하기, 투자 관점 세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유한타증권의 이 리포트 어떻게 우리가 믿어볼까요? 아니면 좀 조심히 살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분할 상장. 근데 그거를 정확히 분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리포트는 조심하자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너희도 분할한다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너희도 분할한다며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조심하자라고도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SK주입니다. SK바이오팜이고요. 장세훈, 이동건 연구원, 신한금융투자의 돈과 시간의 문제라는 리포트인데 네. 여기에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제가 쭉 봤더니 제약바이오는 일단 영어 약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신약에 대한 약자 많고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떤 매력, 모멘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연 아나운서가 또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뭐 여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편화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지금 리포트가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한 책이에요. 한 책이에요. 지금 리포트가 거의 30페이지 가깝거든요. 네. 30페이지가 다 뇌와 관련된 얘기예요. 오. 전부 다 뇌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뇌전증 치료제의 강자고 이 뇌전증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암흑색에서 이거를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뇌전증 치료제를 만들어낸 유일한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죠. 자, 이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뇌전증과 뇌와 관련된 치료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뇌 박사님들만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에스코프리라는 새로운 이제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초도 물량이 나가면서 팔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자 신약 개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게 임상 단계가 아니고 여러분 팔리고 있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현금을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되면 자 현금이 생기면 어떡하죠? 또 다른 걸 또 개발하죠.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뇌전증 치료제, 물론 뇌전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범용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암이라든지 관절염 치료제 이런 거는 정말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쓰지만 뇌전증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정연하면서 저는 평생 접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시장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단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뭐 폐암이라던가 간암 임상과 관련됐을 때 종목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그렇죠. 게 암에 대한 수요라던가 관심이 훨씬 더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단어가 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기반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할 때 미국 얘기가 많은가요? 유럽 얘기가 많은가요? 유럽. 정답. 유럽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한 90개가 판매되고 있어요. 미국은 대략 한 30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유럽 시장이 강자예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 뇌전증 같은 건 미국이 아직까지 강자예요. 더군다나 미국의 SK바이오팜은 직판 영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판매하는, 그러니까 위탁 판매가 아니라 직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용 관리가 잘 되죠. 그리고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죠. 야, 우리 것 좀 팔아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SK바이오팜 직원들 나가서 팔아. 그러면 더 효과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바라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CNS라는 중추 신경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미 미국에 깔아놨어요. 뇌전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강점이 되고 글쎄요, 미국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리포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기업 가치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을 하던가 비용이 R&D가 나가더라도 추후에 벌어들일 돈을 계산해서 예측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평가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기존의 제약바이오들과 달라요. 기존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에 아마 연구비란 비용으로 여러분 개발비는 감가상각하지만 연구비는 감가상각 안 하거든요. 개발비로 감가상각해왔던 비용을 이번에 연구비로 일시의 비용을 다 떨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재무제표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SK바이오팜은 이게 지금 연구 개발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현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DCF라는 현금 흐름으로 가치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죠. 오히려 PSR처럼 매출 대비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DCF 방식은 이게 굉장히 정교하고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걸로 가치 평가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평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순이익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는 리포트에서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24년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금은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 서둘러서 이 기업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여러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본격적인 2024년 흑자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면 2023년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열상 계산을 해본다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점도 드렸습니다.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너무 가치 평가가 너무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도 일단 좀 조심하시되 일단 시장 상황은 좀 지켜보자. 오늘 나온 리포트들은 시장이 이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게 별로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가치를 함께 고민해보자. 그래서 조심하게 살펴보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내용들이 많거든요. 한번 프린트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